아이에테스의 말 맞다나 내가 가장 재능이 있는 분야는 변신이었고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것도 그것이었다. 내가 장미 앞에 서면 붓꽃으로 바뀌었다. 물풀의 나무 뿌리에 묘약을 뿌리면 털가시나무로 바뀌었다. 밤마다 삼나무 향이 거실을 채우도록 장작을 모두 삼나무로 바꾸었다. 벌을 잡아다 두꺼비로 만들고 전갈을 쥐로 만들었다. 그러다 마침내 내 능력의 한계를 발견했다. 약초를 섞어서 만든 혼합물이 아무리 강력해도, 주문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두꺼비는 계속 날려고 했고 쥐는 계속 침을 쏘려고 했다. 변신이 몸에만 영향을 미칠 뿐 정신까지 바꾸어 놓지는 못했다. 그러자 스킬라 생각이 났다. 그 머리 6개 달린 괴물 안에 아직 ним프의 자아가 남아있을까? 신들의 피를 마시고 자란 꽃이니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졌을까? 알 수 없었다. 나는 허공에 대고 말했다. 어디 있는지 몰라도 만족스러운 삶을 찾길 바랄게.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지금은 그녀가 그랬다는 걸 안다.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46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냠냠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메일입니다. 네, 메일님께서 인트로 읽어주신 거 들으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변신시켰는데 두꺼비는 계속 날려고 하고 쥐는 계속 침 쏠려고 하고 네, 물론 의미심장한 얘기였는데 그 마법이 바꿀 수 있는 게 겉모습과 정신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전 그냥 너무 재밌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어렸을 때 만화에서 보던 맨날 지금도 그렇지만 마법사들이 나오는 만화를 보면 개구리로 그렇게 변신시키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을. 불쌍한 개구리. 근데 지금 그래서 들으면서 맞아. 개구리로 변신했지만 걔는 그대로 그 아이였지.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항아님하고 메일님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재밌는 마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모였습니다. 근데 너무 그냥 마냥 재밌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좀 무게감도 있는 책이었어요. 마녀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는 마녀 하면 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마녀 하면 그 커다란 가마솥에다가 뭔가를 끓이면서 이렇게 젓고 있는 모습이 생각나요.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그럼요. 네. 키르케,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키르케라는 이야기에서도 주인공 키르케가 굉장히 노동을 많이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그냥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전 외모가 떠오르는데 매부리코, 뾰족한 모자, 빗자루 이런 것들로 묘사되곤 하잖아요. 네, 우리 어렸을 때 백설공주 때문에 너무 그 이미지가 고착화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마녀 하면 영화나 이런 데서는 되게 예쁘고 섹시하고 치명적이고 그런 이미지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신화 속의 마녀가 어땠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저희가 오늘 읽을 책이 매들린 밀러의 키르케라는 소설인데요. 신화 속에 나오는 이런 마녀 키르케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인데요. 책 이야기를 먼저 항아님한테 들으시면서 키르케라는 어떤 여신은 아니고 마녀의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키르케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와 ним프인 페르세 사이에서 태어난 여신입니다. 여신이라고는 하지만 키르케는 별다른 능력을 갖지 못한 하급 여신입니다. 미모를 갖고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ним프들 사이에서도 이렇다 할 대우를 받지 못하고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낸 키르케는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의 신전에서 아버지를 동경하며 지냅니다. 키르케는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뱃사람 글라우코스를 마법의 꽃집을 이용해 신으로 만들었고 그가 사랑하게 된 스킬라를 괴물로 만들고 맙니다. 이 사건 때문에 키르케는 파르마키스, 즉 마녀임이 밝혀져 고향에서 쫓겨나게 되고 무인도에서 영원히 혼자 살아가야만 하는 유배의 벌을 받습니다. 이 섬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키르케는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며 약초를 연구하고 마녀로서 성장합니다.
그녀는 수고와 끈기, 인내와 노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켰습니다. 어느 날 키르케를 찾아온 다이달로스를 따라 여동생 파시파의 출산을 도우러 떠난 키르케는 가는 길에 자신이 만든 괴물 스킬라의 모습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이아이에, 그러니까 키르케가 살고 있는 무인도의 이름이에요. 아이아이에로 돌아온 키르케는 도움을 청하러 온 메데이아와 이아손을 맞이하기도 하고 잘못을 저질러 벌로 아이아이에에 보내진 하급신들의 딸들과 함께 지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섬을 찾아오는 흉악한 뱃사람들은 키르케가 모두 돼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키르케는 한 무리의 뱃사람들을 이끌고 온 오디세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이아이에에 1년여간 머물면서 키르케와 사랑을 나누었고 그가 겪은 트로이 전쟁과 모험의 이야기, 아내와 아들 텔레마코스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키르케에게 들려줍니다. 오디세우스가 떠난 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아들을 낳습니다. 키르케는 어마어마한 출산의 고통 끝에 스스로 자신의 배를 갈라 아기를 낳았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육아의 과정을 거칩니다. 아들 텔레고노스는 잠을 자지 않고 잠시도 내려놓지 못하게 했으며 까닭없이 끝도 없이 악을 쓰고 울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조금 자라자 키르케는 아테네가 텔레고노스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키르케는 자신이 가진 힘을 총동원하여 아테네에게 맞섰고 어떤 신도 침범할 수 없도록 마법의 힘으로 섬 전체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텔레고노스가 자라자 섬을 나가 아버지를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텔레고노스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키르케는 목숨을 걸고 심해의 괴물 트리곤을 찾아가서 영원한 고통을 감수하고 그의 꼬리를 잘라옵니다. 트리곤 꼬리의 독은 신조차 죽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리곤의 꼬리를 매단 창을 들고 떠난 텔레고노스의 손에 오디세우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텔레고노스는 오디세우스의 아내인 페넬로페와 그 아들 텔레마코스를 데리고 아이아이에로 돌아옵니다. 키르케는 긴장하지만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는 텔레고노스를 원망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들은 키르케의 섬에서 잠시 평화로운 동거를 합니다. 텔레마코스가 아버지 대신 새로운 왕국의 왕이 되라는 아테네의 요구를 거절하고 텔레고노스가 대신 새로운 왕국을 통치하러 떠난 후 텔레마코스는 키르케와 함께 떠나 괴물 스킬라를 죽입니다. 페넬로페는 키르케의 섬에 남아 홀로 살며 마녀가 되는 길을 가고 키르케는 이후의 생을 텔레마코스와 함께 하기 위해 인간이 되는 마법을 시도합니다. 줄거리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이야기가 길고 복잡했는데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건 중심으로만 되게 건조한 줄거리 요약이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작가 메릴린 밀러는 오디세이아에 잠깐 등장하는 마녀 키르케의 이야기를 연구해서 장편 소설로 만들어냈습니다. 건조하게 이렇게 요약된 줄거리에서 느끼기는 좀 어렵지만 키르케는 아주 풍부하고 다양한 신화 이야기들이 변형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가운데에 생생하고 새로운 여신의 서사가 펼쳐지는 정말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이야기거리나 생각해볼 만한 화두도 풍부한 소설이니 많은 분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신화같이 이렇게 뭔가 스케일이 굉장히 큰 것들은 막 하늘과 땅과 막 저 세상과 이 세상과 신들의 세상과 인간들의 세상 막 이러면서 등장인물도 정말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계도가 완전 복잡해요. 막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인데 누구누구의 아들과 혼인해서 누구누구를 낳았는데 근데 그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의 뭐 삼촌뻘 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그의 자식이 또 다시 나의 누이와 결혼하고 막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고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읽으시나요? 이런 거. 보통 이런 방대한 스케일의 인물들이나 이런 소설들을 읽을 때 요령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요령 저는 없고요. 없어서 읽는 내내 약간 화가 난 상태로 읽었어요. 혹시 읽으셨거나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 공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고 읽기 전이시라면 약간 이제
필기구를 항상 곁에 이제 놓고 읽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꼼꼼하게 필기하면서까지는 못 읽었습니다만 그냥 뭐랄까 바다에 몸을 맡긴 뗏목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주 나오는 이름이면 익숙해질 것이요. 또 잠깐 스쳐가는 이름이라면 또 다시 만날 일이 없으니 가볍게 지나면 되고 그런 마음으로 읽었어요. 그렇게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뗏목요법. 알려주셨어. 네, 뗏목법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메모를 썩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메모를 해요. 근데 이번에 쓴 전략은 꼼꼼하고 메모를 좋아하는 남편한테 먼저 읽혔어요. 먼저 읽혔어. 이 사람이 네. 참지 못하고 가계도를 그렸더라고요. 그걸 받아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걸 받아서 책상에 깔아놓고 읽었습니다. 그거 사진 좀 찍어서 저희 블로그에다. 네, 올려드릴게요. 좋은데요. 이게 그러면 이제 저희 독자들은, 청취자분들은 그걸 보고 읽으시면 되겠다. 그렇죠? 네. 너무 또 저는 이렇게 이용하고 사부님께 감사드리면서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사사. 네.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고전 작품들 중에서도 신화 좋아해요. 북유럽 신화도 그렇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 물론 머릿속에 오래 남지는 않는데 읽는 내내 약간 고전 환타지 약간 그런 네. 느낌으로 되게 재밌게 읽어요. 어떠세요? 이런 거 요거 재밌게 읽으셨어요? 재밌고 저는 이렇게 신화에 익숙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읽으면서 이제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대표적인 신화 속 인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감 있게 그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짧은 신화 이야기에서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그려지고 있어서 그런 점은 이 책의 참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좋아해요. 판타지. 저 항하잖아요, 또. 달로 가나? 그쵸. 달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어울리십니다. 네. 단편을 읽을 때 느끼는 매력이 있는가 하면 이 정도의 방대한 양을 읽고 나서의 성취감도 전 되게 좋아요. 책을 읽고 나서. 그래서 방학 때. 네, 방학 때 한 번쯤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티탄 신족이 나오고 올림푸스 신이 나와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신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티탄 신족이 이제 올림푸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 신, 제우스가 우두머리인 그 올림푸스 신 이전에 있었던 그런 신족인데 티탄 신족에서 이제 그 크로노스라는 신이 아버지를 제거하고 그 신족의 우두머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후에 자신의 아들 또한 그러하리라는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모두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티탄 신족의 크로노스가. 그러자 아내가 마지막 아들을 숨기는데 그 아들이 바로 제우스거든요. 그래서 그 제우스가 이제 숨어서 살다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커서 아버지를 이기고 다시 최고의 지배자가 되는 그런 과정이 신화에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저주처럼 된 거죠. 그러면서 티탄 신족이 없어졌다기보다는 티탄 신족이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절대 지배자로서의 제우스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그 두 신족 사이에 묘한 서로의 견제 같은 게 존재해요. 그래서 키르케 소설에 보면은 키르케는 티탄 신족의 정말 대빵 중에 하나인 티탄 신족의 1세대인가요? 2세대인가요? 못 알아보겠는데요. 근데 그쪽에 그렇죠. 이거 알아보기 힘들어요. 정리해서 사진 1, 2, 3, 4세대예요. 헬리오스가 4세대. 지금 저 항아님께서 그림 진짜 놀라운데 약간 족보처럼 그려오셨어요. 정말 가계도라고 하기에도 훨씬 더 복잡한. 아까 아버님이 정리해 주셨다는 그걸 저희가 지금 봤는데 저거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저거보다 좀 간단히 그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네, 저걸 보면 헬리오스가 키르케 주인공 키르케의 아버지로 나오는 그 헬리오스가 이 티탄 신족의 4세대에 굉장히 절대 권력을 가진 신 중에 하나인데 이제
키르케는 ним프인 엄마와 그 헬리오스 사이에서 태어난 거죠. 근데 사실은 말단 여신인 거예요. 엄마가 ним프고 능력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키르케도 별 능력 없이 지내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이제 능력들을 하나씩 이제 개발해 나가는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제 요런 배경을 조금 알고 읽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는 처음에 너무 이해가 안 갔던 게 네. 이 키르케의 아버지가 헬리오스 네. 태양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신의 음. 대표 주자는 아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둘 다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우스 쪽에 아폴론이 있고 네, 티탄 신족에 헬리오스가 있는 거예요. 네. 이 관계에 대해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조사를 좀 해봤더니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신하니까. 네, 그래서 왜냐하면 헬리오스가 원래 태양신인데 헬리오스가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그 권력이 아폴론에게로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헬리오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태양신 자체고 아폴론은 태양을 상징하는 인물이지만 원래 아폴론이 담당하는 거는 뭐 궁술 뭐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의술도 있고 뭐 예언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신이고 밝게 빛나는 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광명의 신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진짜 예. 딱 태양, 물리적인 태양 뿐이 아니고. 네, 그래서 실제로 태양마차를 타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네. 그 역할은 헬리오스가 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아폴로는 그런 식으로는 묘사가 안 되거든요. 신화 속에서.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마치 그 달의 여신도 셀레네와 그 누구예요? 아르테미스? 둘이 있잖아요. 그 둘도 그 비슷한 관계인 것 같아요. 약간 순간 멍 때리면서 들었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네. 그것까지 알아야만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들으면 너무 재밌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 뭐 이런. 네, 그 뗏목 요법을 선택하셔도 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아무튼 티탄 쪽이 있고 제우스 쪽에 올림푸스 신들이 있는데 이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 헬리오스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키르케가 약간 그 아버지의 그 정말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거로부터 벗어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로부터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 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책 전체를 약간 관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로 상징되는 그 신의 세계. 신의 세계. 로부터 나와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키르케가 만나는 남자들이 쭉 있잖아요. 네. 제가 세봤는데 10명이더라고요. 아, 그렇게 많았어요? 적지 아니, 그러니까 않나요? 죽지 않고 계속 사는데 10명 정도. 그렇죠.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키르케가 지금까지 사랑을 나누는 대상 말고 네. 의미가 있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게 옆을 지나간 남자들을 따져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남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데 그들을 쭉 거치면서 마녀로 자기 세계를 확정하고 성장하고 마침내 자기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이야기? 맞아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되게 인간의 성장하고 너무 비슷했어요. 여기서 키르케가 물론 되게 인간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책에서 계속 나오는데 신과 인간이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굉장히 닮기도 했는데 신보다는 신에 대해 되게 키르케는 약간 부정적이고 인간을 되게 사랑하는데 마녀가 훨씬 인간적이기도 하고 이 키르케의 성장 자체가 인간의 성장하고도 너무 비슷한 거예요. 심지어 출산도 힘들고 육아도 힘든. 네, 그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그 장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마녀의 임신과 출산, 입덧 이런 네, 것들은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처음 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키르케의 동생도 마법사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동생이 훨씬 더 그거를 먼저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요. 근데 동생이 어느 날 키르케에게 얘기를 해요. 마법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찾지 않으면 못 찾는 거야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들이 살아가면서도
나한테 능력이라는 거는 내가 찾지 않으면 사실은 누가 발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너무 와닿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선택해 가면서 이제 거역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절대 권력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이야기가 신화를 재해석해서 만든 이야기잖아요. 인간 예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 예찬.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휴머니즘? 인간을 동경한 신의 이야기잖아요. 그쵸. 네, 아까 이제 그러네요. 네, 냠냠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키르케가 거의 능력이 없는데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건 마치 인간처럼 자기가 찾고 개발하고 인내와 수련을 통해서 내 걸 만들어야 하는 그 능력밖에 없었고, 인간하고 다른 거는 영생을 누리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인간을 사랑하면서 인간이 될 것 같은 걸로 이제 끝나니까 네네. 결국은 인간이 되려는 신의 이야기라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낯설고 인간 삶의 의미나 가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초반에 보면 그 키르케가 프로메테우스, 인간에게 불을 줘서 벌을 받게 된 프로메테우스를 이제 정말 잔인한 벌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가둬놓은 상황에서 키르케가 몰래 들어가서 이제 물잔을 가지고 가서 주죠. 근데 사실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이제 몰래 그렇게 하면서 프로메테우스에게 물어봐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이제 필멸한다,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걸 알면서 그걸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그 자기는 죽는다는 고통은 모르지만 그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견디죠?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걸 견디죠? 라고 묻는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잖아요. 키르케가. 그러니까 영생을 했을 때의 그런 어떤 삶보다 그 필멸의 삶을 선택했을 때가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어쨌든 말씀하신 인간 예찬처럼 이제 키르케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불로초를 찾으러 다니고. 네네. 이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이고 그걸 피하려는 게 가장 큰 욕망인데, 키르케라는 이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상함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무상해라고 얘기할 때 그게 사실은 없을 무자에 덧덧할 상자. 그러니까 이 덧덧하다는 거는 변함없이 쭉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이라고 말할 때 그 상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은 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인간 삶의 가치를 되게 약화시키는다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잖아요. 근데 이 키르케는 전체 소설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어떤 식으로 의미 없을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히 주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모든 것을 가치 없게 만들고 무엇 하나에 마음을 주는 거, 무엇에 심지어는 미안해하거나 가책을 느끼는 거, 흥분하거나 그 어떤 감정도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걸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실제로 삶의 의미라는 게 어디서 생겨날 수 있는지, 아름다움이라는 게 어디서 생겨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작별인사, 우리가 김영하 소설 작별인사 할 때도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장면이 이제 죽음이거든요. 작별인사 책에서도. 이제 여기서도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그런 어떤 죽음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신과 인간의 이 소설에서 그리고 있는 차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살 수 있냐, 현생만을 사느냐, 이런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신의 세계가 인간 세계의 은유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신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말고 현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서로 이 소설에서 이제 대비돼서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신의 세계를 이제 묘사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신들은 몹시 오만하구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불변하는 세계 속에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훼손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오직 인간을 파멸하면서만 스스로의 존재감을 얻게 되는 굉장히 오만한 족속으로 그려지고 있고, 반대로 인간은 키르케의 묘사에서 보여지듯이 끈기와 노력을 통해 제한된
삶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로 그려지더라고요. 키르케는 이제 그런 속성에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어떤 마지막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방금 메일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되게 좋아서 제가 적어놨는데 좀 읽어드리자면 짧으니까요. 인간들은 이런 식으로 명성을 쌓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력과 끈기를 통해 태양 아래에서 빛날 때까지 정원을 가꾸듯 기술을 연마해가며. 하지만 신들은 이로크와 넥타르의 산물이라 탁월함이 이미 손끝에서 터져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며 명성을 쌓았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런 어떤 그런 본질적인 차이, 뭔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신들은 잔인함, 파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 책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보면은 신들이 인간의 세상을 파괴해야 인간들이 신을 믿고 복종하고 따르고 더 많은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마냥 풍요롭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일정 부분을 파괴하고 훼손해 가면서 자신을 증명해 나가고 그것들을 해결하면서 자신의 명성과 우월함을 입증해 나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인간도 되게 비슷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인간의 이렇게 어떤 권력자나 어떤 큰 무엇을 갖고 있는 측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더 잘 다루기 위해서 마냥 좋은 것들만 베풀진 않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동물을 대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음식을 되게 배불리 많이 주면 길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 많이 봐가지고 적당히 줘야 이제 인간의 말을 잘 듣는다, 동물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은 좀 소름 끼쳤어요. 신들의 모습, 너무 적나라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신들의 적나라함이 인간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있어서 메일님이 말씀해 주신 약간 신이 인간 세상의 은유다라는 표현이 결국 되게 거울처럼 이렇게 딱 비춰지는 그런 느낌? 재밌네요. 저는 그냥 그 그리스 로마 신화는 워낙 신들이 많이 등장하고 네. 이야기 자체가 주는 그 재미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매들린 밀러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계 그 신화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신들의 욕망과 이런 뭐 세계관을 표현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포착을 했구나라는 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인간의 세계도 그렇군요. 놀랍네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 키르케가 유배를 당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집이 유배당한 집이 너무 좋고 모든 게 마련돼 있고 음식도 항상 차려져 있고 근데 키르케가 그걸 알잖아요. 아버지가 적은 자신의 명성 때문에 유배당한 내 딸에게마저도 나는 이렇게 대한다라는 걸 올림푸스 신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산물로서 네 그런 자기를 대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키르케가 숲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날아가지 못하는 새가 되지 않을 거야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저 완전 감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은 공짜가 없죠. 뭔가를 받으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속박이나 구속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우선은 달콤함을 추구하니까 뭐 저부터도 주면 너무 좋죠. 남편이든 부모든 이런 것도 굉장히 새기며 읽었던 것 같아요. 이 키르케의 행동들. 그 자기 세계를 구축하려면 계속 매달려서 뭘 받아 먹으면 안 되고 다들 좀 쫓겨나야 돼요. 이게 키르케만 쫓겨난 게 아니라 맞아. 네 생각해 보면 평강공주도 쫓겨났고요. 뿐만이 아니고 우리 선화공주도 쫓겨났고요. 왕비가 되려면 쫓겨나야 되더라고요. 신이 되려면 좀 버려져야 되고. 네. 그래서 모세도 버려졌고 바리공주도 버려졌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어떤 자기가를 품어주고 낳아주었던 세계 그 포근한 세계로부터 내쳐지는 그 순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네요. 근데 이 헬리오스가 네. 그런 유배지에 훌륭한 이제 그 비품들을 갖춰 놓았다는 것에서 알다시피 웬만하면 안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키르케가 약간 자초한 면이 있죠. 자기가 가서 괜히 자백을 했죠. 자백을 함으로써 아버지가 자신을 내칠 구실을
던져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키르케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아, 키르케의 큰 그림. 그렇죠. 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결국에는 나 자신이 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네. 평강공주도 내가 고집을 부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게 결론을 알아서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계도를 다 갖고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포기 안 하고 그걸 붙잡고 있는 쓰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 정도의 고집은 가지고 살아야 한다. 맞아요. 저는 이 소설이 소외된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그래. 소설이라는 점을 꼭 짚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신화에서는 되게 스쳐 지나가는 오디세우스가 마녀에게 사로잡혀 한동안 나오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그 마녀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사실은 이 장편 소설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신계에서는 그나마 평범하거나 평범한 축에도 못 낀 어떤 여성이 자기 삶을 꾸려가는 이야기를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우리 고전 소설 중에 이제 박지원의 허생전이 있잖아요. 허생전에 는 허생이 주인공이지만 사실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허생의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죠.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는 그녀. 그렇죠. 그래요? 10년 동안 책을 읽기로 작정하고 남편이 밥벌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길이 막막한데 입도 뻥끗 못하는 상태로 허생전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1990년대로 오면 허생의 처라는 작품이 네. 나와요. 허생의 아내의 목소리를 전면에 내세운 이남이라는 작가의 소설인데 거기 보면 허생에게 호통을 치거든요. 너는 가장이라는 작자가 집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아내가 호통을 치는 네, 거예요? 아내가 네. 허생에게 그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방구석에 처박혀 책만 읽느냐 네가 그러고도 군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호통치는 사이다인가요? 소설이 나와요. 그런 어떤 대비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 소설도 숨겨진 여성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사실은 작가가 상당한 정도로 그거를 의도하고 시작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첫 대목에서 키르케가 등장할 때 님프라고 얘기하면서 님프라는 단어에서 우린 미래의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 언어로 님프라는 말에는 그냥 여신만이 아니라 신부라는 뜻도 담겨 있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자식을 낳는 존재이고 님프는 또 능력이 없어가지고 인간들에게도 끊임없이 침범당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계속 납치당하고 그러니까 이 님프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님프들은 계속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짝사랑하거나 누군가에게 당하거나 납치당하거나 뭐 다 그렇게 나와요.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졌던 그런 님프. 키르케가 님프가 자기 영역, 자기 욕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실현해 나가는 이야기다 라는 점에서 이거 여성서사죠 진짜. 그래서 그 여성신의 성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고 인상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가 출산과 육아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신화에서는 보기 어려운 고통스럽게 예. 정말 너무 충격적이면서 생생하게 그려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출산한 아들이 성장해서 품을 떠나는 것까지도 그려지기 때문에 이게 자기 세대의 성장만이 아니라 네. 자식을 낳고 기르는 여성까지도 쭉 포괄하는 이야기여서 그런 것도 너무너무 인간하고 닮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를 성장시켜서 내보낼 때 아이의 굉장히 철없음에 대해서 막 타박하는데 사실은 그 아이의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 키르케가 했던 행동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자신의 능력도 별로 아직 개발되지도 않고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 뭘 해보겠다. 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키르케가 기성세대가 돼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아이들의 세대에 대해서 되게 불자리가 뻔히 보이는데 가는 거죠. 맞아. 그것에 대해서 되게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단지 키르케의 성장뿐이 아니라 키르케가 이제 완전히 다 그 윗세대가 돼서의 모습까지 나오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았고 저는 이런 소설을 쓴 것의 의미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고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고전이 창조의 셈일 수 있느냐.
이런 걸 되게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키르케라는 이야기는 신화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적 재미, 설정, 그 흥미로운 무대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기는 한데 신화의 세계는 굉장히 동질적인 세계잖아요. 원래 신화의 시대 자체가 인간과 신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대고 그 동질성이 깨지면서 우리가 중세가 시작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키르케의 성장 과정을 보면 신의 세계 속에서 그 프로메테우스를 만나서 모든 신이 똑같을 필요는 없어라는 얘기를 듣고 그 동질성이 약간 균열이 가면서 사실은 키르케의 성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질적인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이질적인 존재로서의 나라는 자아가 어떻게 자각이 되고 자기가 원래 타고난 그 운명을 거스르고 저항하면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서 굉장히 현대적인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또 이 소설이 갖고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매력. 네. 우리가 여성의 서사를 끄집어내서 얘기했다라고 할 때 이런 어떤 페미니즘이나 이런 거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도 키르케가 성장해 나가면서 이 키르케와 많은 부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는 남성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들을 누구를 주인공으로 놓고 그 사람의 서사를 이야기하느냐에서 기존에는 이제 많이 소외되었던 그런 부분이 등장했다는 거지. 이제 이렇다고 해서 뭐 남성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나온다거나 혹은 그들의 능력이 폄훼되거나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저는 프로메테우스와의 만남, 그게 너무 크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끝날 때도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때 그 프로메테우스와 만났던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협박하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했던 그 일, 그다음에 프로메테우스가 말했던 그런 신들의 세상에서 균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자신이 그 인간에게 불을 준 프로메테우스가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뭐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오디세우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또 정말 오디세우스는 큰 사랑이었잖아요. 키르케한테. 근데 오디세우스가 사실은 그의 아내나 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키르케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영웅이라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되게 다면적인 인간의 모습, 그게 다른 사람들에겐 굉장히 잔인하거나 폭력적일 수 있고 자기가 좋아했던 이런 모습이 반대쪽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상처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인간이 가진 다면적인 모습을 오디세우스와의 관계 속에서 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좋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공감을 많이 이끌어내고 생각을 끌어내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키르케의 이야기일 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디세우스랑 네. 텔레마코스랑 텔레고노스가 되게 다르잖아요. 그쵸. 부자인데 오디세우스는 굉장히 영웅적이고 뭔가 성취하고 계속 뭐 정복하고 이런 삶을 계속 꿈꾸고 그러지 못하게 됐을 때 견딜 수 없어 하고 텔레마코스는 그러지 않고 아테네가 보장하는 그 왕의 뭐랄까 자리를? 영광 이런 거 다 박차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텔레고노스는 이 어머니의 섬을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뭔가를 건축하면서 이렇게 막 건설하고 좀 더 뻗어나가는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 얌얌쌤과 메일님은 이 중에서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아, 저요? 네. 저는 그냥 안전한 마녀 엄마 밑에서 마법의 묘약을 마법의 묘약으로 행복을 착각하며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 거친 세상을 네, 막 바다를 헤치며 나가거나 혹은 영웅이 되고 싶거나 그 말씀하신 그 네, 영웅 네. 심리 사실은 네. 오디세우스가 엄청난 영웅이지만 다르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영웅 심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고통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것도 싫고 거친 바다를 계속 괴물을 만나면서 다니는 것도 싫고 네. 저도 셋 중에 못 고르겠고 저는 굳이 한 명을 찾자면 텔레마코스의 엄마. 저도 저랑 살고 싶어요. 했어요.
조용히 남의 말을 엿듣고 네. 귀중한 정보를 알아내서 편안하게 내 세계를 꾸리면서 외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페넬로페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죠. 너무나요. 네. 페넬로페 이야기도 한 권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의 본처. 네. 네,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왕국에서 이제 30년을 기다리죠. 그 아들을 키우면서 30년을 기다리지만 오디세우스마저도 존경하는 아내. 맞아요. 어느 순간에도 속내를 내비치지 않아요. 지혜로운 전략가. 지혜로운 전략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이아이의 섬, 키르케의 섬으로 와서 키르케가 경계해요. 페넬로페가 자기에게 복수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페넬로페는 그러지 않고 굉장히 현명한 여자였던 거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이아이의 섬이라고 생각해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답답할 것 같진 않나요? 말도 너무 없고. 자신의 생각을 언제 얘기할지.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주위 사람들이 다 말을 걸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와서 다 제잘제잘. 역시 제일 큰 무기는 침묵인 거죠. 관계에서. 그래서 근데 그렇게 살긴 좀 힘들 것 같긴 하네요. 부럽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각자의 매력이 있고 오디세우스도 사실 트로이 영화 이런 데서 보면 잠깐 등장하지만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나오고 신화 속에서도 그렇고. 근데 여기 되게 오디세우스의 묘사 중에 재미난 부분이 있었는데 그의 다리는 짧았는데 맞아요, 그 맞아요. 짧은 다리는 페이크였다. 사실은 엄청나게 빠른 맞아요, 속도로 맞아요. 달릴 수 있다. 네, 근데 트로이 영화에서 보면 오디세우스가 되게 핸섬하고 당연히 명장이죠. 준수하게 나오시는데 거기 정말 읽으면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요. 오늘은 저희 이제 접어둔 페이지 읽고 방송을 마무리 지어볼까 하는데요. 네, 우리가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하다 말았으니까 제가 먼저 오디세우스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277페이지인데요. 오디세우스가 다쳤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친 걸 보고 키르케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나는 통증이 그의 얼굴 위로 서서히 이동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금은 아프고 지금도 아직 아프고 지금도 그리고 그건 뻣뻣한 목과 쓰린 속과 욱신거리는 예전의 상처 등 여러 고통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 나는 우둘투둘한 그의 흉터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최대한 통증을 없애주었다. 아예 흉터를 없애주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 무슨 수로 제가 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속으로 기뻐했다. 그 흉터들은 그에게 잘 어울렸다. 그는 인내하는 오디세우스였고 그 이름이 그의 살갗에 꿰맨 자국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를 본 사람은 누구든 거수경례를 하며 얘기할 것이다. 여기 세상을 구경한 남자가 있구나. 이야기거리가 많은 선장이 있구나.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되게 아무도 밟지 않은 그런 어떤 눈 쌓인 곳 같을 순 없잖아요. 발자국도 있고 흉터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쌓여가는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좋았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키르케가 트리곤을 찾아간 장면인데요. 아들 텔레고노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을 자리인 게 뻔한데도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아버지를 찾으러 가려고 하니까 세상에 누구도 맞설 수 없는 맹독, 가장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신을 죽일 수도 네, 있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걸 얻으러 트리곤이라는 괴물을 찾아갔죠. 그래서 그 대목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제 아들을 반드시 살려야 하니까요. 인간의 삶에 반드시란 없다. 죽음 말고는. 당신에게 도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것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이라든지 어떤 과업을 수행한다든지. 그가 칼금 같은 입을 벌려 소리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나도 알았다. 그가 희끄무레한 고양이 눈으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 원칙은 늘 한결같다. 내 꼬리를 가지고 가려거든 먼저 그 독을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대가다. 내 아들을 인간의 수명으로 몇 년 더 살리기 위해 영원한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느냐? 하마터면 그 길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산고를 떠올렸다.
치료약도 연고도 완화제도 없이 그 고통이 계속된다고 하면 어떨지 생각했다. 제 남동생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하셨습니까? 제안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그는 거부했지. 다들 그러듯이. 그걸 알고 났더니 용기 비슷한 게 생겼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그 힘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바다에 던지거라. 내게 돌아올 수 있게. 그뿐입니까? 맹세하십니까? 나를 구속할 방법을 찾는 게냐, 아가? 당신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지킬 것이다. 오, 멋있어요. 저 얘기하고 싶었는데 신화의 문체가 이제 저는 이제 언어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신화의 문체가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굉장히 웅장하고 네, 그 스케일 자체가 네, 표현도 고급지고 그런 재미를 완전히 잘 살렸어요. 작가도 그랬을 것 같고 번역하신 분도 되게 잘 번역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런 장르의 책은 줄거리를 얘기했을 때보다 이걸 진짜로 읽었을 때의 재미가 훨씬 좋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줄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런 장면에서는 키르케가 얼마나 그 약하고 절박한 존재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가. 맞아요. 이런 거 너무 보여주잖아요. 너무 감동. 네, 제가 고른 부분은 소설의 아주 첫 부분이에요. 17쪽인데 여동생과 남동생이 키르케를 보고 쑥덕거리는 그 대목입니다. 그 둘은 영리에서 금세 분위기를 파악했다. 흰담비의 발 뒤에서 나를 보며 비웃는 걸 좋아했다. 눈이 노란 게 오줌색이야. 목소리는 올빼미처럼 끽끽거리고 저렇게 못생겼는데 매가 아니라 염소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매가 아니라 염소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는 뭐냐. 키르케가 이제 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키르케란 이름조차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야 라고 심지어 형제들이 그를 이제 탓하는 대목인데 저는 이 대목을 왜 골랐냐면 사실은 키르케의 목소리가 올빼미처럼 끽끽대라고 신들이 비난하는 건 그의 목소리가 인간을 닮았기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어떤 세계에서는 키르케의 자질들이 단점으로 아주 수치스러운 것으로 취급되지만 키르케는 그걸 한편으로 인정하면서도 그런 자질들이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점들이 자기를 자기답게 만드는 요소라는 걸 더디지만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알아간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소설 전체가 그런 자질들을 사실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발전시켜가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앞부분이 어떤 이 키르케의 긴 서사를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너무 감동적이네요. 이 확실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내가 한 생각을 좀 넘어서서 방금 이제 항아님이나 메일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이나 그런 데까지 미쳐지는구나 이런 것도 너무 좋고 그런 이야기를 가능하게 해준 이 책도 너무 좋고요. 신화 이야기에 또 다른 재미를 느끼게 해준 소설 키르케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티무르 베르메스의 그가 돌아왔다를 준비하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응원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